총선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의 능력을 봤을 때 네. 지금 PF 문제가 가시화되는 것들을 맞게 역부족인 게 지금 지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 번도 틀리지 않는 한 번도 교수님 모시고 네, 최근에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치고 네. 올해는 그 신생아 보금자리론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지만 실상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고 작년 대비. 맞아요. 자 그러면은 확실히 서울은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버티고 있습니다. 예. 서울 불패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불패가 진행 중인 거로 좀 착각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네. 분위기고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만 보면 거래량이 늘었다. 네. 전세가가 상승했다. 부동산에서 전통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해석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0점에서 50점 오르면 상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그래도 7, 80점은 돼야 어느 정도 공부한다 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 수준이 됐을 때 85점, 뭐 90점 갈 때 이게 아주 완벽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준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게 뭐냐면 평소의 거래량 대비 지금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평소의 개념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동성이 많이 없을 때 이게 안정적일 때 비교죠. 네. 그리고 이 수치를 넘어선 수치가 됐을 때 상승 곡선을 가고 이어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난 이제 7, 8년, 10년 동안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도 물론 간혹 가다가 평균 거래량 이하로 떨어진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 수준. 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내려갔다가 올라온 상태예요. 거래량이? 네, 그러니까 시계열로 길게 보면은 네. 이건 착시 현상인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가격 수준을 봤을 때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표현이 있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네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그거죠. 기준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려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한 80%, 최소한 75% 됐을 때 네.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심리가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입주 물량이나 뭐 착공 물량이나 이런 어떤 전체량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됐을 때 이게 쭉 밀어 올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다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인한 착시 효과.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의 비율은 말씀드린 7, 80인데 지금 서울이 강남 같은 경우는 50%다 이하거든요. 네. 강남사고는 50% 이하고 나머지 21개구도 거의 50%대에서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저 서울 막 올라갈 때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유사한데 패턴이 그때 한 70% 넘고 85%까지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네. 밴드가. 근데 거기랑 그럼 갭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20에서 25%? No. 그 갭에 대한 가격이 100원짜리일 때하고 300원짜리일 때하고 그 볼륨이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볼륨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 부담 상환액이 계산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현재 서울시의 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 부분 비슷해요. 그 부분에서 그 수요, 그 가격을 받아줄 분들이 상당히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이 100%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갭이 5에서 한 8%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뭐냐면은 거의 다 소진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서울 거래량 늘어난 걸 보면 지방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9억 이하가 거의 60% 70%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상승기에는 9억 이하가 50% 정도 차지했어요. 9억보다 초과된 것들이. 네. 지금 완벽하게 9억 이하가 대다수고 거기서 또 6억 이하가 또 많습니다. 거래가? 네, 그 가격대 수준이 늘어났다는 것도 기준점에서 약하지만 그 늘어난 양의 안의 구성도 6억 이하 분들이 30, 40%예요. 예전에 그게 20,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게 뭐냐면
다운사이징을 한 거예요. 수요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격 볼륨이 높으니까 부담액이 늘어나잖아요. 네. 부담액에 맞춰서 가격 주택을 찾다 보니 6억 이하가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게 9억 이하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가 더 네, 많다. 비중이 더 많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러면 9억 초과에 뭐 12억, 15억 이 부분은 거래가 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서초구, 강남구 이 두 개 구는요. 네. 거래량에 비해서요. 거래량은 계속 감소 추세인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조명이 많이 안 됐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제가 보는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미 좀 집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네. 투자의 개념으로 강남이나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네. 일단 앞으로의 기간에 따른 자본시세 차익 상승 여력보다 조정을 거쳐가지고 나의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차익이 감소하겠구나, 그러니까 내려가겠구나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건들이 늘어나겠죠. 팔려고. 가격 상승 지표가 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남 4구뿐이 아니라 서울시는 다 지금 매물량이 다 늘었거든요. 서대문구가 조금 줄었어요.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25개구 중에 3, 4개구가 매물이 계속 늘고 있고 거래량은 치고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갭이 결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금리 상황이 쉽게 미국이 아직도 뭐 확정을 안 줬잖아요. 네. 그럼 이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님도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그 여파가 시장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걸 한 1년에서 1년 반 뒤잖아요. 딱 지금 이제 20점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연착륙 쓰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걸 못 버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주신 신생아론이 제가 생각한 이 정도의 수준의 힘도 아니라 더 낮아요, 지금. 그 체력이랄까? 경제력하는 펀더멘탈이. 원래 생각하시던 거에 비해. 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여기 올 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특례보금자리론이 100이라는 효과를 보였다라면 네. 금액으로 따지면 50% 정도 나오잖아요. 네. 50조에서 한 여기는 26조 9천억이니까 반 정도 효과가 있겠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올라간 수준이라서 네. 그 부분이 또 심리를 다운시키니까 그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심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변동의 흐름이라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그 어떤 자산시장 흐름을 보여줬던 건 2013년, 14년, 15년 그때인 것 같더라고요. 전형적으로 맞죠. 네, 거래량이 쫙 늘면서 맞습니다. 예. 주가 가격이 쫙 올라가는. 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란 일반적인 자산 가격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점점 그 거래량이 늘거든요. 그렇죠. 예, 상승기에. 예,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가격이 맞습니다. 올라가서 또 거래량이 늘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가격 고점을 향해 가는 건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는 가격은 올랐으나 거래량은 줄어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호가 갭이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네. 한국 부동산의 호가 갭이라는 게 제가 이 부동산 이 대담을 하면서 봤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인 게 호가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지금 8만 원인데 팔자는 8만 5천 원, 맞아요. 사자는 7만 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갭이 엄청 큰 거예요. 크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이 이 갭을 극복하고 사면 상승장, 추격하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팔면은 네. 하락장. 그렇죠. 예. 네, 그런 흐름인데 네. 제가 왜 매물이 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금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지난번 고점 21년도 22년도 네, 고점에 못 최고점. 팔았던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십니다. 서초 강남에 물량이 많았다는 거는 네네. 그 고점 부근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자 오케이 고점은 내가 예전에 한번 봤고 이 맞습니다. 가격 근처면 나는 팔 의향이 있어. 그 차익 실현이 됐죠. 네, 차익 실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물을 내놓는 분은 무슨 뭐 대출을 많이 받은 뭐 영끌 예, 시대. 영끌이라든가 갭 투자 이 개념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그 들어요. 비중이 7, 80%입니다.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7, 80%예요?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예. 그럼 그건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밀려가지고 이렇게 낸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임의 경매나 임차권 등기 설정 지표를 체크하면 되거든요.
돈을 못 들려줘서 전세 보증을 못 들려주니까 경매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놀래니까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그 비중을 체크하면 되는데 그 비중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10%에서 15% 포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미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중에 네. 미래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는 차익 실현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지금 내놓는 추세가 맞습니다. 제가 네. 보는 관점은 데이터상은 그렇게 나와요. 네. 네. 제가 물량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년째 잠시 쉬어가는 구간 주식으로 말하면 그것들은 있었어요. 이제 정부가 1.3 대책을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매물을 들여드는 거죠. 왜? 호재가 나왔으니까 좀 보고 팔려고. 더 올라갈 그 기간이 또 신생아도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네. 이때도 조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선이 이런 식이요. 쭉 매물량이 늘어나다가 네. 쭉 빠졌다가 추세선은 계속 상승이에요. 이렇게 네. 빠졌다 좀 이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 3월 들어서요. 갑자기 추세선이 이렇다 그러면은 요 라인을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2월, 3월에 갑자기 이 선이 툭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늘어나 있는데 그렇다고 거래량이 받쳐준 것도 아닌데 네. 더 늘어나는 건 뭐예요? 경제 펀더멘털이나 여러 가지 볼 때 팔고 싶은 욕망이 많은 분들이 더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판단되죠.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라는 게 사용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갖고 네. 그 옷 재고하고 틀리게 만약에 지금 말씀한 이거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생산물 제조물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재고 증가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완전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팔면 좋겠다고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를 늘린 거나 똑같은 형국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걸 제조업으로 네, 환원시켜서 네, 보면 네, 저희가 네, 이제 네. 주식 개념으로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재고가 늘으면 우리 이쪽 생산물은 재고가 늘어서 안 팔리면 가격이 다운되죠. 세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옷 같은 경우는 반값 세일을 하고 네. 뭐 80% 세일을 하고 그렇죠. 떨이 세일을 하는 땡처리하고. 거예요. 땡처리를 하는데 네. 부동산은 이 가격 이하는 절대 안 팔아.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강하죠. 예, 내가 왜 그러니까 그 고점이 내 본전이고 원래 자산가에 그런 게 있거든요. 고점이 내 본전이고 원래 내 돈이고. 예, 맞아요. 떨어지면 내가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12억을 찍었으면 12억이 12억이 고점은 내 본전이지 맞아요. 10억에 살면 난 손해야.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건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진다거나 뭐 IMF 같은 게 온다거나 그렇죠. 2008년도 리만 사태 오고 큰일 났어. 이제 난리 났어. 이러면은 갖다 뿌리지만 그때 정신 차리죠. 예, 지금은 뭐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니 물량을 그 밑에 호가에다 던지는 세력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거의 정점에 지금 전 다 왔다고 보는데 네. 일단 PF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아마 4월 15일 이후에 선거도 끝났겠다. 음. 그러면 이제 시장 논리로 갔잖아요. 네. 정치 논리보다는. 근데 시장에서 봤을 때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의 능력을 봤을 때 네. 지금 PF 문제가 가시화된 것들을 맞게 역부족인 게 지금 지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막 힘을 써가지고 뭐 85조 뿌리고 몇 조 해가지고 캠코에다가 그 부실 자산 갖고 있는 회사들 걸 갖다가 공매 처리하려고 770건을 공매를 붙였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보통 한 해에 캠코에서 네. 공매를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부지나 그 사업장을 갖다가 매각하는 게 한 200건 수준이에요. 근데 700건을 던져놨다.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아, 올해요. 네. 700건을 던졌는데 경이로운 건 또 뭐냐면 12건만 거래가 됐어요. 공매 중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1.5%예요. 그럼 나머지 현장들은 이제 여러 가지 딜하면서 다우닝 현상이 벌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네. 주택에서는 네. 선발로 때려서 파는 사람은 없지. 손절매 개념으로. 없지만. 손절매는 아니지만 네. 때려서 파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쪽 물량에서 나오네요. 이게 시작됩니다. 이 공매 물량과 정확하시네. 경매 물량과 네. 이렇게 예를 이런 들어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상업 세력들이 어쩔 수 없는 거, 뭐 맞아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지상까지 있죠. 프로젝트 물류센터, 파이낸스, 뭐. 이런 거, 프로젝트 파이낸스. 도처에 많잖아요. 이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심리가 터닝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은 더 다운이 되는 거죠. 이거 거품은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거래량도 안 받치는 건 봤으니까 조마조마한 것 같지만 네네.
언론하고 주로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자꾸 펌핑을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정부도 연착륙 정책이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네. 힘을 쓰는 것 같은 모습만 보이지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거죠. 속살이 보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4월 15일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PF 현장의 부실도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 네. 태영이 지금 자본 잠식 들어갔잖아요. 뭐 저보다 이쪽 분야는 더 잘 아시니까 그럼 뭐 거의 정리잖아요. 엄밀히 보면 회생하기 힘들면 그럼 덩어리를 봤을 때 지금 회생 대책이 안 나와요. 기업 구조 개선 계획서가 제가 알기로 4월 11일 날 원래 제출인데 네. 벌써 미리 한 달 연장해 달라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한 달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회계감사 거절을 받았어요. 태영 자체가. 네네네네. 뭐 저 정도 되면 이 그렇게 되죠. 자체가 영속 기업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맞죠. 정확하죠. 네. 그럼 네. 그거는 정리수준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말씀 주셨던 땡처리 할인 세일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성수권 부지 같은 거는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가를 회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큰 회사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본 잠식이에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작은 뭐 중견건설업자들도 부도가 나는 것도 정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매에 걸쳐서 지금 정리하는 중이잖아요. 재구조화 과정을. 네. 여기서도 지금 1.5%밖에 성사가 안 되니 재구조화 작업이 이게 될 때 정부가 돈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돈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움직여야 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도 최근에 오늘인가 어제 지금 현장 감사 들어갔잖아요. 네. 현장 감사 들어간 이유가 이게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네. 정부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도 시장에서 못 받쳐주는 거예요. 실제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현장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개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고 우리가 영끌이나 이런 걸로 힘든 분들은 비율이 적지만 나머지 분들의 입장에서 그럼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분위기가 이거 한번 잘못되면 몇 년 더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럼 자산을 가진 입장에서 주식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뭐 손절이라 그러나 손절이 아니고 뭐 익절? 네, 익절. 이걸 잘해야지 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의 속성이 암만 장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꽤 됐잖아요. 벌써 2022년 말부터 3년 말 2년째 넘어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어때요? 말씀 주신 대로 고점 봤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상에서 다른 변수들이 좋은 게 특별히 없잖아요. 반도체 하나밖에는. 네네. 그러면 판단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물이 늘고 있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4월 15일 끝나고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금액이 조금 더 치고 갔다 그랬을 때 현재 고금리 다운을 하더라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그 DSR 있잖아요. 스트레스 네. DSR. 네. 그게 내년부터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가 되는 거예요. 주담보대출은.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의 총량이 DSR 네. 때문에 덜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증시학도 TV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시중의 총 통화의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산 가격은 결정된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공급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유동성의 공급량이. 긴축 들어가는 모습을 나오니까 네. 그럼 시장에 그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올릴 수도 없는 가계부채 문제점도 안고 있고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봐도 이거 사면 초과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면 제가 볼 때 큰 조정이 없이는 이 시장에 다시 베이스를 밟고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봐도 투기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투기를 더 부채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벌써 환율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특별한 뭐 없이. 근데 전체의 속사를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정말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고름이 조금 이렇게 있을 때 터뜨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커지니까 이게 터뜨리기 아플 것 같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어떻게든 천천히 터지든 빼든 뭐 아프니까 터뜨리면 살살 조금씩 빼든 이게 연착륙이잖아요. 예. 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치 요인도 있는데 네. 정치 환경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게 부동산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럼 같이 보셔야죠. 사실 저희 귀에도 슬슬슬 뭐 저축은행 뭐 연체율 많이 올라왔다 등등 심하게 올랐죠. 많이 수준이 아니라. 들으신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저는 같은데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는데 네. 저축은행들이 포화 가지고 있는 현장들 있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뭐 정부가 지금 계속 1, 2년째 얘기하고 있는 그 구조 조정, 재구조화 거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4월부터 제가 알기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금감원에서 공매 그 기간 우리 NP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실채권.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장도 NPL 사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PF 부실 현장. 그것들이 규정을 갖다 이번에 세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현장들이 문제가 있거나 PF가 부실 기미가 있으면은 실사나 뭐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 후순위가 많잖아요. 후순위 트랜스들이 많으니까 공매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손실이 확정이잖아요. 거의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축은행이 포함된 현장들 중에서 저축은행 포션이 많다 할지라도 1순위 빼고 나면 1순위가 50% 가져가면 나머지 50% 찾아와야 되는데 20%밖에 못 가져가면 손실 터지잖아요. 그 현장도 이미 손실 확정이고 저축은행도 문제가 되면 중요한 건 뭐냐. 저축은행이 지원하던 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 지원 능력도 감소하잖아요. 연쇄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4월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 현장조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이 그림이 이제 더 이상 부실을 좌시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정부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뉴스에는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 새마을금고 작년 뱅크런 뭐 사태 이후 막아놓고 막 가오다 뭐 100개 현장 조사하겠다 지정했다가 뉴스 없었다가 갑자기 요새 좀 불거진 게 몇 개 있거든요. 새마을금고 내에. 그게 터지니까 당장 4월 8일부터 자산 규모가 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4개 현장 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압수수색 느낌이잖아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금감원이 보기에도. 그거와 저축은행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소리 없이 가라앉다 같이 터지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정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다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뒤늦게라도.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고 대주단이 있잖아요. 대주단에서도 이 얘기 여기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보도에는 안 나오는데요. 대주단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하면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을 줬잖아요. 실제로 살린 현장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 중에서 또 저축은행 2군데가 2달 정도 됐습니다. 보도에는 안 나는데 이건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2달 전에 저축은행 둘이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리를 고사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퇴출당했습니다. 대주단에서. 퇴출당했다는 얘기는 돈을 꿔주고도 퇴출당한 거잖아요. 망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관계된 현장들은 우리가 더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단에 들어왔다는 돈을 꿔준 사람들 그룹에 서로 속해 있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거 받아내 보자. 그쵸, 돈 다 같이, 물려준 이 부동산 현장한테 우리 돈 잘 받아보자 했는데 이 사람 너는 좀 빠지고 이거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축은행들은 자기들 현장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금줄이 끊기겠죠. 그 와중에 저축은행이 지금 손실 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터지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 어떤 금감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 이거는 빨리 공매 처리해라는 어떤 압박이나 권유가 있으면 공매를 넣었더니 770건 중에 12건 계약되고 나머지 뻗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더 늘어나잖아요. 다우닝해서 팔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아주 심하게 뭐 펌핑 개념으로 얘기하면 폭풍전야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 심한데요. 말씀하시는 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이건 뭐 그래봤자 그래도 우리 생명의 지장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뭐 IMF도 겪었는데 그죠? 그 볼륨을 따져볼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건전사를 위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터질 때 아까 말씀드린 주택 소유자들이 뉴스에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할 때 과연 그 소유 심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심리 뭐 계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 감소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미리 말씀 올리면 2032년 많이 안 남았잖아요. 8년 8년 남았네요. 제가 요새 방송을 좀 많이 안 나오고 요새 그쪽을 다시 한번 더 파고 있는데 그때가 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의 2032년 되면 한국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보기엔 3분의 1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 그냥 통밥이 나오잖아요. 아, 그냥 느낌으로요? 아니 23만 명 나오니까 걔네들이 6학년 아, 되면 대충 계산하셔도. 그렇죠. 8년이면 지금 태어난 애가 8년 되면 6학년이 그렇죠. 초등학생이 되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계속 줄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1년 해가 갈수록 네, 초등학교가 맞아요. 폐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모든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네. 그것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부형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네. 그럼 집이 고마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주요 이제 수급 요인이 혼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출생률이 낮다라는 건 얘기는 들어왔지만 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네. 근데 지금 말씀 올린 그 지점이 되면요. 분명히 뉴스가 도배할 겁니다. 선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꿈틀꿈틀 대다 뭐 돼지 쌍봉해 뭐 이런 때는 조금 더 낫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추세선은 이렇게 비슷해요. 네. 근데 2032년을 제가 상관관계를 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나온 숫자하고 네. 결혼쌍의 숫자를 갖다가 시간을 갖다 30년의 상관계수도 한번 뽑아보고 네. 25세에 결혼한다는 게 옛날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논문들에는 25세가 많아요. 네. 그리고 40세 때가 됐을 때 결혼한 쌍들의 10년 차 부부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딱 셀렉트한 게 뭐냐면 30년을 잡고 요새 좀 결혼이 늦으니까 30년 뒤에 혼인쌍을 갖다가 현재 추세. 네. 현재 추세가 어떠냐면 이거죠. 100만 명을 낳으면 우리가 7, 80년대는 한 거의 4.5에서 4. 그러니까 100만 명이 둘이 결혼하니까 50만 쌍인데 그중에 상한계수가 4로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80%인 거죠. 네. 100만 명이면 50만 쌍인데 40만 쌍 정도가 결혼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 그 계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0.3이 떨어지더라고요. 최근 15년 사이를 보니까. 네. 그 얘기 뭐냐면 60만 명이 있으면 네. 그분들이 30살이 됐을 때 네. 결혼쌍이 18만 쌍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20만 쌍. 전원 결혼하면 30만 쌍이 나와야 되는데 60만 명 중에서 네, 네, 네. 그렇죠. 남녀 절반씩 맞아요. 했으면 이게 네. 벌써 감소폭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이제 우리가 요새 20만 쌍 적어졌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의 기간에 비하면 이거는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20만 쌍을 내려온 건데 이 40만에서 네. 20만에서 10만으로 가는 데가 지금 7, 8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매년 입주하고 신혼부부들이 10만 쌍으로 되는 시점이 그 지점이에요. 네. 2031, 2년이요. 네, 네. 10만 쌍이면요. 주택 공급량이 거기서 연결되거든요. 네. 건설에- 우리 보통 1년 평균에 몇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급 능력은 50만 호인데 지금 그러니까? 적정 물량으로 35만 호를 잡고 있어요. 네네. 이거 주니까. 네. 근데 10만인데요, 이제. 그리고- 35만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건설 아, 회사들이. 충분하죠. 5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1년에 35만 원나 건설할 수 가능합니다. 있어요. 50만 원까지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건 옛날에. 네, 네네. 지금은 건설회사 정리된 상태인데도 35만 원면 가볍게 공급하거든요. 40만 원은 1년에. 네. 근데 10만 쌍이 나오면 적정 물량이 예전에 우리가 30만, 35만이 됐지만 네. 그때부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집 적정 물량은 이제 15만 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분위기 확 바뀌시는 게 그 타임이다. 네네. 근데 그러면 그 2, 3년 전부터 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도 조금 스피킹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미 네. 조금 뭐 보유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뭐 조금 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VIP 센터나 PB 센터에서 요새 부동산 강좌를 많이 해요. 네. 정보를 들을 거 아니에요. 2030년에는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도 알겠죠. 조사를 많이 하니까. 2030년, 35년 가면 이거 시장상이 이거 일본 얘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준비라고 약간 자산 포트폴리오 바꾸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요 단기적인 이 부분에 집중하시다가는 자산 관리 어떤 효율성보다 10년 동안 올라왔고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를 같이 보시면 적정한 어떤 좀 네. 시점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